생활 속 알뜰 정보를 알려주는 꿀팁 안내양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가 또다시 바뀝니다. 지금 의료급여 1종 받고 계신 분들, 올해 안에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없어진다던데요? 병원비 이제 내가 다 내야 한대요? 약국에서 돌려보냈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면 실제로 병원비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순 씨는 의료급여 1종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고혈압약, 당뇨약을 타러 동네 병원에 가셨죠. 그런데 올해 초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올해부터 본인 부담금이 또 올랐어요. 병원비 2,500원 내셔야 합니다. 영순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작년에도 올랐는데 또 오르다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2,500원이었지만 약국에서도 또 돈을 내야 했습니다. 약값으로 2,000원을 더 냈습니다. 한 달에 병원 2번만 가도 9,000원입니다. 1년이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무료였던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73세 박만수 씨는 더 큰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셨습니다.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 검사는 급여 항목이 아니라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만수 씨는 당황하셨습니다. 의료급여 받는데 왜 내가 15만 원을 내야 하나요? 결국 검사를 미루고 집에 오셨습니다. 통증은 계속되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분들이 병원에서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꼭 확인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정말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적금 만기금이 들어왔다가 탈락하신 분, 자녀 명의로 집을 증여했다가 탈락하신 분, 재산 기준이 바뀌는 줄 모르고 차를 샀다가 탈락하신 분,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탈락하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재신청에도 심사 기간만 3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는 누가 내줍니까? 약값은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2026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또 조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기준을 넘어버린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전부 다룹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 긴급복지 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놓쳐도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중간에 영상을 끊으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먼저 외래 진료부터 보겠습니다. 의원급 병원,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 가시면 1회당 1,000원입니다. 병원급, 종합병원에 가시면 1회당 1,500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큰 대학병원에 가시면 1회당 2,000원입니다. 약국은 처방전 한 건당 500원입니다.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식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다릅니다. 2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률이 훨씬 높습니다. 외래는 진료비의 1,000원 또는 1,500원입니다. 하지만 입원하시면 진료비의 10%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2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1종과 2종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료급여증을 꺼내 보세요. 카드 형태로 나온 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종 또는 2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증서를 잃어버리셨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본인 확인 후 바로 알려줍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도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냅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3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로 30만 원을 넘게 냈다면 그 이후부터는 무료입니다.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상한액은 80만 원입니다. 80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이유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 알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이것보다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MRI 검사 중에서도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면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 번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용 초음파는 비급여입니다. 질병 진단용 초음파는 급여입니다. 같은 검사인데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텔리는 일부 급여가 적용되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그 이상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한방 치료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침, 뜸, 부항은 급여입니다. 하지만 한약은 일부 질환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반 보약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물리치료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질환으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그럼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치료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 급여 항목인가요? 이 치료 의료급여 적용되나요? 의사나 간호사가 알려줍니다. 만약 비급여라고 하면 꼭 금액을 확인하세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청구서 받으면 당황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사전승인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전승인이 뭐냐고요? 고가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승인 없이 검사를 받으면 급여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사전승인 대상일까요? MRI, CT 같은 고가 영상검사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암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도 해당됩니다. 고가 수술, 특수치료도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승인은 병원에서 해줍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승인 신청을 했는지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제 검사 사전승인 신청하셨나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승인이 나려면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당일 승인도 가능합니다. 응급 상황이면 사후 승인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본인부담금 기준과 급여 비급여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셨나요? 병원 갈 때마다 급여 적용되는지 물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전 승인 필요한 검사는 병원에서 신청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올해 갑자기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71만 8,364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119만 8,430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153만 8,196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187만 5,458원 이하입니다.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식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조금 넓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9만 7,956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149만 8,037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192만 2,745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234만 4,323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통장에 돈 좀 있고
집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금방 기준을 넘어버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실제 소득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전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복잡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바꿀까요? 공식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 환산율 12개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가치입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전부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는 4,200만 원입니다.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 6,9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부채는 실제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입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1인 가구 김철수 씨입니다. 집은 없고 전세로 사십니다. 통장에 예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차는 2천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먼저 금융재산부터 계산합니다. 5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 3천만 원. 3천만 원 6.26% 12개월 약 15만 6,500원. 다음 자동차 재산입니다. 2천만 원짜리 차량이면 생활용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생활용 차량은 기본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철수 씨는 2천만 원이니까 기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철수 씨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요?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15만 6,500원만 계산됩니다.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이 89만 7,956원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1인 가구 이영희 씨입니다.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예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차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부산은 대도시니까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재산주택을 계산합니다.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6,900만 원 기본재산액 마이너스 5천만 원 부채 3,100만 원. 3,100만 원 4.17% 12개월 약 10만 7,758원. 다음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3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 1천만 원. 1천만 원 6.26% 12개월 약 5만 2,167원. 영희 씨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요? 10만 7,758원 5만 2,167원 15만 9,925원.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 89만 7,956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영희 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나옵니다. 올해 갑자기 탈락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적금 만기입니다. 70세 박정숙 씨는 의료급여를 잘 받고 계셨습니다. 통장에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적금 만기가 왔습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금융재산이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5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3,500만 원. 3,500만 원 6.26% 12개월 약 18만 2,583원. 여기에 다른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6월 정기 확인 조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 돈은 노후 대비로 모은 돈인데 손도 안 댔는데 탈락이라니요.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통장에 찍힌 순간 재산으로 잡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동차 구입입니다. 68세 최민수 씨는 올해 타던 경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4,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4,500만 원 4.17% 12개월 약 15만 6,375원.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다른 재산도 조금 있었습니다. 합산하니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8월에 의료급여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샀는데 오히려 의료급여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녀명의 변경입니다. 72세 김순자 씨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을 줄이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산 처분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의료급여 비용을 돌려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보험해약 환급금입니다. 69세 이동철 씨는 20년 동안 부은 저축성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환급금 6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금융재산이 급증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기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주택 가격 상승입니다. 71세 윤미자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공시가격이 1억 8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산가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인정액도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미자 씨 탓이 아닌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결국 의료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나요? 올해 안에 적금 만기가 오나요? 차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보험 해약을 고민 중이신가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 재산 변동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 줍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탈락 통보받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중 단 하나만 놓쳐도 의료급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영상 끄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연간 수백만 원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실수, 정기확인조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정기확인조사를 받습니다.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통지서가 나옵니다. 우편으로 오거나 문자로 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보통 30일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서류 안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급여가 끊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편물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기한이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재신청해야 하고 심사 기간 3개월 동안은 의료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매년 5월 말부터 주민센터 우편물을 꼭 확인하세요. 혹시 놓칠까 걱정되시면 5월 중에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올해 정기확인조사 언제 하나요? 통지서 언제쯤 나오나요? 미리 물어보고 준비하세요. 두 번째 실수,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면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요. 자녀한테 생활비를 받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소득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받은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당합니다. 수급 자격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0세 정만수 씨 사례입니다. 만수 씨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1년 뒤 정기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1년치 의료급여 비용 300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수급 자격도 취소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의료급여는 다릅니다. 모든 소득 변동은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전부입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이전소득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변동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신고한다고 생각하세요. 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실수, 금융재산 한도를 모르고 돈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금융재산 한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만 받는 분은 금융재산 한도가 1억 원입니다. 통장, 적금, 보험, 주식 다 합쳐서 1억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도 함께 받으시는 분은 금융재산 한도가 더 낮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이 계속 쌓이면 의료급여도 위험해집니다. 68세 박영자 씨 사례입니다. 영자 씨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통장에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기존 예금 500만 원을 더하면 2천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이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년 더 모으면 2,2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4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40만 원 6.26%, 12개월 약 1만 2,520원. 이게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재산까지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선에서 관리하세요. 그 이상 모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옮기는 건 위험합니다. 증여로 걸리면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차라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주택은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는 소득 환산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자동차 가액 기준을 모르고 차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하는 생활용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기본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 환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100% 환산되는 게 아니라 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부담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 4.17%, 12개월 약 17만 3,750원. 매달 17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71세 김철호 씨 사례입니다. 철호 씨는 20년 된 경차를 타고 계셨습니다. 차가 자주 고장나서 새 차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4,5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액은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5,500만 원 4.17%, 12개월 약 19만 800원.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었습니다. 철호 씨는 다른 재산도 있었습니다. 합산하니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기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차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하로 맞추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3,500만 원짜리 차를 찾아보세요. 경차나 소형차가 안전합니다. 전기차를 꼭 사고 싶으면 차량 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조금 빼기 전 가격이 4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주택 공시가격 변동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가액이 증가합니다. 재산가액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2030%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69세 이순희 씨 사례입니다. 순희 씨는 인천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을 빼면 6,100만 원입니다. 6,100만 원 4.17%, 12개월 약 21만 2,175원. 이 정도면 다른 재산과 합쳐도 기준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공시가격이 1억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억 7천만 원 마이너스 6,900만 원 1억 100만 원. 1억 100만 원 4.17%, 12개월 약 35만 97원. 소득 인정액이 14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희 씨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기조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본인 잘못이 아닌데 왜 의료급여를 못 받나요?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재산가액이 기준이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가액도 올라갑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매년 4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기준을 초과하나요?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6번째 실수, 보험 만기금을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오래 부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20년, 30년 부으면 만기금이 수천만 원씩 됩니다. 만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72세 최영미 씨 사례입니다. 영미 씨는 25년 동안 보험을 부었습니다. 올해 만기가 되어 7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예금 1천만 원과 합쳐서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 6천만 원. 6천만 원, 6.26% 12개월, 약 31만 3천 원. 소득 인정액이 31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영미 씨는 다른 재산도 있었습니다. 합산하니까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정기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영미 씨는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그럼 보험 만기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 전에 연금형으로 전환하세요.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금융재산 증가폭이 줄어듭니다. 또는 만기 직전에 중도 인출을 활용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먼저 빼서 쓰고 나머지는 보험에 둡니다. 만기금을 받았다면 즉시 처리하세요. 통장에 쌓아두지 마세요. 필요한 생활비로 쓰거나 부채 상환에 쓰거나 주택 개보수에 쓰세요. 7번째 실수, 부채를 급하게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빚이 있으면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채를 다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가액이 증가합니다. 소득 인정액도 증가합니다. 70세 강민수 씨 사례입니다. 민수 씨는 집에 주택담보대출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 공시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을 빼면 5,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 3천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4.17% 12개월, 약 7만 3천 원. 이 정도면 기준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자녀한테 돈을 받아서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부채가 0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6,900만 원 5,100만 원. 5,100만 원 4.17% 12개월, 약 17만 7천 원.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재산과 합치니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기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건 좋은 일인데 오히려 불리해졌습니다. 부채 상환은 천천히 하세요. 특히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급하게 갚지 마세요.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합니다. 8번째 실수,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될 거야. 통장에 돈도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해서 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89만 7,956원 이하면 됩니다. 2인 가구는 149만 8,037원 이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신청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건 틀릴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도 많고 환산율도 복잡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여기까지 8가지 실수를 다 확인하셨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셨나요? 정기조사 통지서를 잘 확인하고 계신가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시나요? 통장 잔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차를 바꿀 때 차량 가액을 확인하시나요? 공시가격이 올랐는지 확인하시나요? 보험 만기를 앞두고 계신가요? 부채를 급하게 갚으려고 하시나요? 재산 있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제가 의료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면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의료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탈락했을 때 어떻게 재신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단계만 따라하시면 신청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첫 번째 단계,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째,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12만 2,445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187만 2,546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240만 3,431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293만 404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희귀난 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의료급여 2종을 받습니다. 셋째, 특례 대상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세요. 의료급여 항목을 선택하세요.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 안 하고 가시면 2번, 3번 방문하게 됩니다. 한 번에 끝내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를 전부 챙기세요. 기본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합니다. 통장, 적금, 보험 내역을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작성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일하고 계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면 연금 수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하세요. 집이 있으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가족관계 서류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이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희귀난 치성질환이 있으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북한 이탈 주민이면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일부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꼭 가져가야 하는 건 신분증, 소득증빙, 임대차 계약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의료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창구에 가서 의료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줍니다. 어르신들은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접수하고 나면 접수증을 줍니다.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의료급여 항목을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복잡하고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셋째, 복지 상담 전화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사가 신청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직접 신청은 안 되지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신청하면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12월 한 달치는 못 받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혜택을 받습니다. 네 번째 단계, 심사 과정을 이해하고 기다리세요. 신청하고 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복잡한 경우는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먼저 소득을 조사합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합니다. 본인이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도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만 신청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옵니다. 요청받은 서류는 빨리 제출하세요. 제출 안 하면 심사가 지연됩니다. 최악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카드 형태로 나옵니다.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주거나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락하면 탈락 사유가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초과인지, 재산 기준 초과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탈락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두세요.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라고 나와 있으면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준보다 얼마나 초과했나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에 자녀명의 통장이 포함되었는데 이건 제 재산이 아닙니다라고 적으세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세요.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재심사에서도 탈락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상황을 개선해서 재신청하는 게 빠릅니다. 재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일정 기간 신청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로 재신청하세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 할까요? 소득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재산을 줄여야 합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거나 차를 처분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소득 인정액이 감소합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발표됩니다. 하락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듭니다. 재신청할 때는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신청서에 이전 신청 시 대비 변경 사항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재산 2천만 원 감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변경 사항을 증명할 서류도 함께 제출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량 매각 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탈락 후 재신청까지 기간 동안 의료비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고 병원비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료급여가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세요.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격 확인,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선택, 심사 과정 이해, 탈락 시 대응.
이 5가지만 알면 신청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신분증 챙기세요. 임대차 계약서 찾아보세요. 통장 잔액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줍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소식도 있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첫 번째 변화,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입니다. 2026년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30만 원, 2종은 80만 원이었죠.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적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본인이 먼저 다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병원비를 50만 원 냈습니다. 상한액 30만 원을 초과한 2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순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초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입금됩니다. 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등록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역이요 메뉴로 들어가세요. 개인정보 변경 항목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하세요. 한 번만 등록해 두면 계속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구원 합산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1년에 20만 원 냈습니다. 아내가 1년에 15만 원 냈습니다. 각각은 상한액 30만 원을 안 넘었습니다. 하지만 합치면 35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각자 계산했기 때문에 환급이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구 단위로 합산합니다. 부부 합쳐서 35만 원이면 상한액 3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초과분 5만 원이 환급됩니다. 이건 부부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사는 모든 가구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만성질환관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만성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런 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 병원 가고 약 먹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2종 수급자는 부담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다니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2026년부터는 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생겼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등록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정기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원래 1,500원이면 750원만 내면 됩니다. 약값도 50% 감면됩니다. 원래 500원이면 250원만 내면 됩니다. 한 달에 병원 한 번, 약국 한 번 가도 1,000원 절약됩니다. 1년이면 12,00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줍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이상 정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재산 기준 산정 방식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재산 기준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그대로입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소득 환산율도 그대로입니다.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 하지만 자동차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 고급차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차량가액 4,500만 원 미만은 생활용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기본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 환산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최근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보조금까지 받으면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준으로는 고급차로 분류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사려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4,500만 원 미만 전기차는 생활용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의료급여 탈락 걱정 없이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단, 차량가액은 보조금 제외 전 가격입니다. 실제로 4천만 원에 샀어도 원래 가격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차를 사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액도 조금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2,500만 원입니다. 통장에 2,500만 원까지는 소득 환산이 안 됩니다. 500만 원 여유가 생긴 겁니다. 500만 원이면 소득 환산액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500만 원, 6.26%, 12개월, 약 26,083원. 매달 26,000원 정도 소득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변화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네 번째 변화,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못 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도 받습니다.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생깁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큽니다. 1종은 입원비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큰 수술을 받으면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2027년이 되면 꼭 재신청하세요. 지금은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고 계신가요? 2027년 1월에 다시 신청하세요.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2028년까지 의료급여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40%입니다. 1인 가구 89만 7,956원입니다. 2027년에는 이 기준이 42%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6년 말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대략 1인 가구 기준 9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45%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은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못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득 인정액이 92만 원인 1인 가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89만 7,956원을 초과해서 못 받습니다. 하지만 2027년 기준이 95만 원으로 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올라가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액도 계속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종 30만 원, 2종 80만 원입니다. 2027년에는 1종 28만 원, 2종 75만 원으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이 낮아지면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최종 목표는 1종 상한액 20만 원, 2종 상한액 60만 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바뀝니다. 신청하지 않는 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 찾으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여섯 번째 변화,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례관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사례관리가 뭐냐고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겁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병원 이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우선 대상입니다.
사례 관리를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 상담을 받습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권유합니다. 둘째, 복약 관리를 도와줍니다. 약을 제때 먹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셋째, 병원 예약과 이동을 지원합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넷째, 다른 복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주거 지원 등을 알려줍니다. 신청 방법도 안내해줍니다. 사례 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의료급여 사례 관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방문 날짜를 잡아줍니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그 후부터 정기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혼자 계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6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개선, 만성질환 관리 지원, 재산 기준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 확대, 사례 관리 강화,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을 기다리세요. 내년에도 안 되면 내후년을 준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급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일종이어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면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의료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추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뭐냐고요? 가구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 김순덕 씨는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입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급여 항목은 의료급여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문제였습니다. 특수항암제, 영양제, 간병비 등이 비급여였습니다. 총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덕 씨는 생계급여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소득이 840만 원입니다. 의료비 500만 원은 연소득의 60%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월 224만 8,890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374만 5,093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480만 6,863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586만 808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급여 항목도 되고 비급여 항목도 됩니다. 단, 건강검진, 예방접종, 성형, 미용 목적 진료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80% 지원입니다. 50%에서 80% 사이는 60% 지원입니다. 80%에서 100% 사이는 50% 지원입니다. 최대 지원액은 얼마일까요?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 치성 질환이 중증질환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뭘까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대부분 준비해 줍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박철수 씨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20일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이 나왔습니다. 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10%만 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특수 스텐트, 일부 검사비, 상급병 진료 등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살고 차상 위계층입니다.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연소득 1200만 원의 25%가 의료비로 나간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 지원율 80%가 적용되었습니다.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인 부담은 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큰 수술이나 입원을 앞두고 계신가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걱정되시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꼭 알아보세요. 두 번째 추가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위기도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갑자기 입원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어 의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67세 이영자 씨 사례입니다. 영자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통장에 적금 만기금이 들어와서 재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다음 달, 영자 씨는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료급여가 없으니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수술비만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통장에 돈이 있긴 했지만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200만 원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200만 원 중 1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인 부담은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회 지원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연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68만 6,668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280만 8,820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입니다.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겁니다.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일단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사후 조사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또는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긴급복지 신청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긴급복지는 일시적 지원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왔다면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 추가 지원, 지역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시, 군, 구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긴급복지에서 탈락해도 서울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의료비는 1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가 1회 400만 원입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회 300만 원입니다. 대구시는 희망 더하기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칭 지원합니다. 모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름과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부족한 분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본인이 사는 시, 군,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복지 메뉴를 클릭하세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항목을 찾아보세요.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우리 지역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 있나요?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최명숙 씨는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양쪽 눈 다 수술해야 했습니다. 급여 항목은 의료급여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공수정체를 쓰려면 추가 비용이 있었습니다. 양쪽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했습니다. 은평구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서울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았습니다. 신청해서 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인 부담은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 지원은 신청자가 적어서 경쟁이 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릅니다.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민간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대안적 십자사, 종교단체, 병원 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나세요. 민간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신청 방법과 기준을 알려줍니다. 민간 지원은 심사 기준이 유연합니다. 공공 지원에서 탈락해도 민간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 곳에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추가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지역별 의료비 지원. 이 3가지는 의료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만으로 부족하면 추가 지원을 신청하세요. 큰 수술이나 입원을 앞두고 계신가요? 비급여 항목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병원비 마련이 어려우신가요? 이 3가지 지원을 꼭 알아보세요. 병원 원무과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알려주세요. 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재난적 의료비에서 안 되면 긴급복지를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에서 안 되면 지역별 지원을 알아보세요. 지역 지원도 안 되면 민간 지원을 찾아보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제도 변화부터 신청 방법, 탈락 방지, 추가 지원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핵심 요약 3줄. 첫째, 2026년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은 외래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30만 원이고 초과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둘째, 소득 인정의 기준은 1인 가구 월 89만 7,956원, 2인 가구 149만 8,037원 이하입니다. 통장 잔액, 집, 차 모두 재산으로 환산되니 금융재산은 2,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고 차량가액은 4,5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셋째, 탈락 위험 요소는 적금 만기, 보험 해약, 차량 구입, 공시가격 상승, 소득 변동입니다. 정기조사 기간인 6월에서 8월을 꼭 기억하고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하나, 내가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증을 꺼내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종과 2종은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큽니다. 입원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알아야 병원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 올해 안에 적금이나 보험 만기가 오는지 확인하세요. 은행 앱을 열어서 예적금 만기일을 체크하세요. 보험증권을 꺼내서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형 전환을 알아보거나 만기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셋,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세요. 기준선 근처에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면 재산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안심하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넷,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주소를 입력하면 2026년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재계산을 요청하세요. 5,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차량가액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시세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차량의 가격을 확인하세요.
차량 가액이 4,500만 원 미만인지 체크하세요. 4,500만 원이 넘으면 소득 환산이 됩니다. 전기차를 사려면 보조금 제외 전 가격이 기준입니다. 실제 구매가가 아니라 원래 차량 가액을 확인하세요.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3가지 행동. 첫 번째 행동, 정기조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2026년 정기조사는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스마트폰 달력을 여세요. 6월 1일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의료급여 정기조사 통지서 확인이라고 적으세요. 알림이 울리면 우편물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통지서가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꼭 제출하세요. 30일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행동,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를 등록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등록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상한액 초과 시 자동으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세 번째 행동,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하세요. 지금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고 계신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달력에 2027년 1월 2일 알림을 설정하세요. 생계급여 재신청이라고 적으세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챙겨두세요. 2027년 1월이 되면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크리스트.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 때문에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1단계, 병원 원무과에 가세요.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물어보세요. 원무과 직원이나 사회복지사를 만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안내받으세요. 2단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재난적 의료비에서 탈락하거나 부족하면 긴급복지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3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별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세요. 본인이 사는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또는 주민센터에 지역 의료비 지원 사업 있나요? 물어보세요. 서울형, 경기형, 인천형 등 지역별 지원이 있습니다. 5단계, 민간 의료비 지원을 찾아보세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안내받으세요. 종교단체나 병원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하세요. 이 5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락했을 때 대응 시나리오. 의료급여 정기조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하세요. 1단계,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준보다 얼마나 초과했나요? 어떤 재산 항목이 문제인가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단계, 계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미 처분한 차량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갚은 대출이 빠지지 않았나요?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3단계, 오류가 아니라면 재산을 조정하세요. 금융재산이 문제라면 통장 잔액을 줄이세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거나 주택 개보수에 사용하세요. 자동차가 문제라면 차량가액 4,500만 원 미만으로 바꾸세요. 또는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공시가격 상승이 문제라면 2027년을 기다리세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상황이 개선되면 즉시 재신청하세요.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탈락 후 대기 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통장 잔액을 줄였다면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차를 처분했다면 매각 증명서를 들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세요. 5단계 재신청 심사 기간 동안은 긴급복지를 활용하세요. 의료급여가 중단되어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면 긴급복지를 신청하세요.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번호 정리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본인부담금 환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민센터 본인이 사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번호를 저장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55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검색하면 나옵니다. 복지 담당 직원과 바로 연결됩니다. 긴급복지지원 129번으로 연결됩니다. 또는 주민센터로 전화해도 됩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말하면 우선 처리해줍니다. 지역별 콜센터 본인이 사는 시, 군, 구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하세요. 시청, 구청 대표 전화로 걸어서 복지과 연결을 요청하세요. 지역별 의료비 지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5개 번호만 저장해 두세요. 위기 상황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헤매지 않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 영상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를 지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의료급여증을 꺼내서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세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2,500만 원을 넘는지 체크하세요. 올해 만기 오는 적금이나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달력에 6월 정기조사 알림을 설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 계좌를 등록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의료급여 받고 계신 분들께 알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8년 의료급여 기준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제도는 계속 나아집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신청하지 않는 게 포기하는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을 준비하세요. 내년에도 안 되면 내후년을 기다리세요.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제도가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저는 일종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조사 잘 통과했습니다. 재신청 준비 중입니다. 어떤 댓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정확한 생활 정보를 드리는 꿀팁 안내양이었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